살을 애는 듯한 칼바람이 얇은 창호지 문을 사정없이 두들겨 대니 그 소리가 마치 굶어 죽은 귀신들의 비명과도 같아 소유는 저도 모르게 몸을 잔뜩 웅크렸다. 다 찌그러져 가는 초가삼간의 틈새로 황소바람이 들이닥칠 때마다 희미하게 타오르던 등잔불이 위태롭게 춤을 추었고 그 불빛에 비친 소윤의 그림자는 벽 위에서 기괴하게 일렁거렸다. 손에 쥐고 있는 것은 꽁꽁 얼어 돌덩이처럼 딱딱해진 주먹밥 한 덩이뿐이었는데 이것이 그녀가 가진 전 재산이자 며칠을 버텨낼 유일한 생명줄이었다. 입에 넣으려다 말고 소윤은 다시금 주먹밥을 내려다 보았는데 뱃속에서는 마치 사나운 짐승이 날뛰는 듯한 허기가 몰아쳤으나 내일 아침이면 당장 들이닥칠 최부자댁 하인들의 횡포를 생각하니 목구멍으로 밥알이 넘어갈리 만무했다. 차라리 이대로 얼어 죽는 것이 편할까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뼛속까지 시린 추위가 그녀의 앙상한 어깨를 파고들었다. 그때였다. 밖에서 무언가 둔탁한 것이 문짝에 부딪히는 소리가 나더니 이내 거칠고 쇳소리 섞인 기침 소리가 바람 소리를 뚫고 들려왔다. 걔 아무도 없소. 물 한 모금만. 꺼져가는 불씨처럼 위태로운 목소리였으나 그 안에는 삶에 대한 절박한 갈구가 담겨 있어 소유는 쏘스라치게 놀라 자리에서 일어났다. 이 엄동설 안에 인적조차 드문 산비탈. 외딴 집까지 누가 찾아왔단 말인가. 두려움이 앞섰지만 문 밖의 인기척은 금방이라도 숨이 끊어질 듯 위태로워 보였기에 차마 모른 척할 수가 없었다. 소윤이 떨리는 손으로 문고리를 잡아당기자 눈보라와 함께 남루한 옷차림의 노인이 방 안으로 쓰러지듯 들이닥쳤다. 노인의 얼굴은 검버섯과 주름으로 뒤덮여 있었고 워탄이 뚫린 눈동자는 이미 생기를 잃어가고 있었으나 그 눈빛만은 기이할 정도로 형형하게 빛나고 있어 소윤은 저도 모르게 뒷걸음질 쳤다. 노인은 마치 며칠을 굶은 짐승처럼 바닥을 기어 소윤의 발치로 다가왔고 그의 시선은 소윤의 손에 들린 주먹밥에 고정되어 떨어질 줄을 몰랐다. 소인, 닷새를 굶었소. 그 밥덩이 하나만 적선해 주신다면 죽어서라도 그 은혜를 잊지 않겠소. 노인의 목소리는 갈라져 피 끓는 소리가 섞여 나왔고 앙상하게 마른 손을 뻗어 애원하는 모습은 차마 눈뜨고 볼 수 없을 만큼 처참했다. 소윤은 갈등에 휩싸였다. 이 주먹밥은 자신의 목숨과도 같은 것이었다. 이것을 내어준다면 당장 오늘 밤을 넘기기도 힘들 것이고 내일 아침에는 기력이 다해 최부자의 하인들에게 끌려가 매질을 당할지도 모를 일이었다. 하지만 눈앞에서 죽어가는 이를 외면한다면 일찍이 돌아가신 부모님이 하늘에서 얼마나 슬퍼하실지 떠올리니 가슴이 미어지는 듯했다. 착하게 살면 복이 온다던 아버지의 유언이 귓가에 맴돌았다. 소유는 질끈 눈을 감았다. 뜨고는 떨리는 손으로 딱딱하게 굳은 주먹밥을 노인에게 내밀며 말했다. 어르신, 이것이 제가 가진 전부입니다. 비록 차갑게 식어 맛은 없겠으나 이것으로라도 요기를 하십시오. 그녀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노인은 낚아채듯 주먹밥을 받아들었고 씹을 새도 없이 허겁지겁 입안으로 밀어넣었다. 목이 메일 법도 하건만 노인은 물 한 모금 없이 그 딱딱한 덩어리를 순식간에 삼켜버렸고 그 모습을 지켜보는 소윤의 뱃속에서는 꼬르륵거리는 소리가 천둥처럼 울려 퍼졌다. 자신의 생명을 떼어준 것 같은 상실감이 밀려왔으나 한편으로는 죽어가던 사람의 얼굴에 핏기가 도는 것을 보니 기묘한 안도감이 들기도 했다. 노인은 밥알 하나 남기지 않고 모두 먹어치운 뒤 깊은 숨을 내쉬며 바닥에 털썩 주저앉아 소윤을 빤히 올려다보았다. 배가 차오르자 노인의 눈빛은 아까보다 더욱 깊고 그윽해졌는데 그 눈동자 속에는 알 수 없는 신비로움이 서려 있어 소윤은 마치 영험한 산신령을 마주한 듯한 기분이 들었다. 노인은 품 안을 뒤적거리더니 꼬질꼬질한 헝겊 조각에 쌓인 무언가를 꺼내어 소윤의 손바닥 위에 올려놓았다. 내 비록 가진 것 없는 늙은 거지이나 밥값을 하지 않고 가는 법은 없네. 이것을 받게나. 소윤이 내려다본 손바닥 위에는 숫덩이처럼 새카맣고 울퉁불퉁한 손톱만한 크기의 씨앗 한 톨이 놓여 있었다. 그것은 씨앗이라기보다는 차라리 길바닥에 굴러다니는 돌멩이나 짐승의 배설물처럼 보일 정도로 볼품없고 기괴한 생김새를 하고 있었다. 실망한 기색을 감추지 못한 소윤이 의아한 표정으로 노인을 바라보자 노인은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으며 말을 이었다. 겉모습에 속지 말게나. 이것은 세상의 모든 허기를 달래줄 귀한 씨앗이니 당장 나가서 뜰 앞 가장 양지 바른 곳에 심거라. 정성을 다해 기른다면
자네의 그 착한 마음씨만큼이나 큰 복을 가져다 줄 것이네. 노인의 말은 허무맹랑하기 짝이 없었다. 밖은 땅이 쇠처럼 단단하게 얼어붙은 한겨울이었고 이런 날씨에 씨앗을 심는다는 것은 미친 짓이나 다름없었다. 하지만 노인의 목소리에는 거역할 수 없는 위엄이 서려 있었고 소유는 홀린 듯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다. 노인은 지팡이를 짚고 힘겹게 몸을 일으키더니 다시 눈보라가 휘몰아치는 문 밖으로 나섰다. 부디 그 마음 변치 말고 잘 키우시게. 바람 소리에 묻혀 희미하게 들려온 마지막 말을 남기고 노인은 순식간에 어둠 속으로 사라져버렸다. 마치 처음부터 그곳에 없었던 사람처럼 눈 위에 발자국 하나 남기지 않은 채였다. 노인이 떠난 방 안에는 다시금 적막과 냉기가 감돌았고 소윤의 손에 남겨진 것은 차가운 검은 씨앗 한 톨뿐이었다. 꿈을 꾼 것일까 싶어 볼을 꼬집어 보았지만 손끝에 닿는 씨앗의 까끌까끌한 감촉은 분명 현실이었다. 소유는 멍하니 앉아있다가 벽에 걸린 부모님의 낡은 초상화를 바라보았다. 빚보증을 잘못 써 가산이 기울고 화병으로 돌아가신 아버지, 그리고 전염병으로 뒤따라가신 어머니, 남겨진 것은 쓰러져가는 오두막과 최부자에게 갚아야 할 산더미 같은 빚뿐이었다. 마을 사람들은 그녀를 재수옴 붙은 년이라 손가락질하며 피해 다녔고 유일하게 곁을 내주던 옆집 할머니마저 지난달 세상을 떠나셨다. 세상 천지에 홀로 남겨진 그녀에게 이 씨앗은 노인이 주고 간 조롱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스쳤다. 하지만 그것이 조롱이든 희망이든 지금 소윤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그래, 어차피 굶어 죽으나 얼어 죽으나 매 한 가지인 것을. 소윤은 입술을 깨물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다해진 무명옷을 단단히 여미고 부엌 구석에 처박혀 있던 녹슨 호미 자루를 찾아들었다. 문을 열자마자 살을 베는 듯한 눈보라가 얼굴을 강타했지만 그녀는 이를 악물고 마당으로 나섰다. 마당은 며칠째 내린 눈으로 하얗게 뒤덮여 있었고 그 아래 땅은 돌덩이처럼 꽁꽁 얼어 있었다. 소유는 노인이 말한 양지 바른 곳을 찾아 눈을 치우고 호미질을 시작했다. 캉캉하는 쇳소리만 울릴 뿐 땅은 좀처럼 파이지 않았고 충격으로 인해 손목이 꺾일 듯이 아파왔다. 호미날이 튕겨나갈 때마다 소윤의 입에서는 하얀 입김과 함께 신음이 새어나왔다. 몇 번이나 호미질을 했을까? 낡은 호미날이 결국 뚝 하고 부러져 버렸다. 절망감이 밀려왔지만 소윤은 포기하지 않았다. 그녀는 맨손으로 얼어붙은 흙을 파내기 시작했다. 날카로운 얼음 조각과 돌멩이가 연약한 손가락을 긁고 지나가며 생살이 찢겨 나갔고 하얀 눈 위로 붉은 선혈이 뚝뚝 떨어졌다. 손가락 감각이 없어지고 손톱이 깨지는 고통 속에서도 소유는 멈추지 않았다. 마치 이 씨앗을 심지 않으면 자신의 존재 자체가 사라져버릴 것 같은 강박관념이 그녀를 휘감았다. 피와 흙이 뒤섞인 구덩이를 겨우 파낸 소유는 품속에서 검은 씨앗을 꺼내 조심스럽게 내려놓았다. 검은 씨앗은 하얀 눈과 붉은 피 사이에서 기이할 정도로 짙은 어둠을 뿜어내고 있었다. 부디 싹을 틔워다오. 내 배고픔을, 이 지독한 서름을 잊게 해다오. 소유는 울먹이며 흙을 덮고 그 위를 꽁꽁 언 손으로 꾹꾹 눌러주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흐르다 턱 끝에서 고드름처럼 얼어붙었다. 삭풍은 여전히 매섭게 몰아쳤고 주위는 칠흑 같은 어둠뿐이었지만 소유는 씨앗을 심은 그 작은 땅 조각에서 미세한 온기가 피어오르는 것을 느꼈다. 그것은 착각이었을까? 아니면 간절함이 만들어낸 환상이었을까? 소유는 피투성이가 된 손을 가슴에 품고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방으로 돌아왔다. 문을 닫고 차가운 냉바닥에 쓰러지듯 누웠을 때 그녀의 머릿속에는 오직 그 검은 씨앗만이 둥둥 떠다녔다. 그날 밤 소유는 꿈을 꾸었다. 꿈속에서 그녀가 심은 검은 씨앗은 땅속 깊은 곳으로 뿌리를 내리며 흙 속에 묻혀있던 원혼들의 한숨과 눈물을 빨아들이고 있었다. 뿌리는 뱀처럼 꿈틀거리며 언 땅을 녹이고 바위 틈을 파고들어 생명의 기운을 찾아 헤맸다. 그리고 마침내 칠흑 같은 어둠을 뚫고 초록색 불꽃 같은 싹이 움트기 시작했다. 그 싹은 일반적인 식물과는 달랐다. 잎사귀 하나하나가 마치 살아있는 생물처럼 꿈틀거렸고 줄기에는 붉은 핏줄 같은 무늬가 선명하게 새겨져 있었다. 꿈속에서조차 그 식물은 아름답기보다는 두려울 정도로 강렬한 생명력을 뿜어내고 있었다. 소윤이 그 식물에 손을 뻗으려는 순간 닭 울음소리와 함께 그녀는 눈을 떴다.
아침 햇살이 창호지 문을 뚫고 들어오고 있었다. 소유는 욱신거리는 손을 들어 눈을 비비고는 반사적으로 벌떡 일어나 문을 열고 마당으로 뛰쳐나갔다. 간밤에 눈보라는 언제 그랬냐는 듯 멈추었고 세상은 온통 눈부신 은색으로 빛나고 있었다. 그리고 그녀가 피 흘리며 파헤쳤던 그 자리. 하얀 눈밭 한가운데에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져 있었다. 밤새 내린 눈을 뚫고 검붉은 줄기의 새싹이 손가락 길이만큼 솟아올라 있었던 것이다. 주변의 땅은 여전히 얼어붙어 있었지만 그 새싹 주변만은 마치 봄날처럼 눈이 녹아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고 있었다. 소유는 입을 틀어막았다. 그것은 기적이었다. 하지만 동시에 앞으로 닥쳐올 거대한 운명의 소용돌이를 예고하는 불길한 서막이기도 했다. 멀리서 대문을 발로 차는 소리와 함께 왁자지껄한 소음이 들려왔다. 인연 아직도 자빠져 자느냐? 오늘이 바로 이자를 갚기로 한 날이다. 최 부자댁 마름의 걸걸한 목소리가 새벽의 정적을 깨뜨렸다. 소유는 화들짝 놀라 검은 새싹을 자신의 몸으로 가렸다. 심장이 터질 듯 쿵쿵거렸다. 이제 막 싹을 틔운 이 가녀린 생명을 저 탐욕스러운 이들에게 들켰다가는 뼈도 못 추릴 것이 뻔했다. 소유는 덜덜 떨리는 몸을 일으켜 세우며 등 뒤에 검은 싹을 지키기 위해 결연한 표정으로 대문 쪽을 노려보았다.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어제까지의 유약한 소녀의 그것이 아니었다. 계절은 바뀌어 어느덧 봄이 찾아왔으나 하늘은 무심하게도 단 한 방울의 비조차 허락하지 않았다. 겨우내 쌓였던 눈이 녹아 스며든 물기는 진작에 말라버렸고 대지는 거북이 등껍질처럼 흉하게 갈라져 비명을 지르는 듯했다. 마을의 논과 밭은 누런 먼지만을 풀썩거리며 황폐해져 갔고 굶주린 백성들은 촉은 목피로 연명하다 못해 흙을 파먹는 지경에 이르렀다. 태양은 마치 세상을 태워버리기로 작정한 듯 매일 아침 붉은 혀를 날름거리며 솟아올라 지상의 모든 수분을 앗아갔다. 마을 사람들의 눈은 촥 파게 들어가고 광대뼈만 도드라져 흡사 걸어다니는 해골과도 같았는데 그 메마른 풍경 속에서 오직 소윤의 마당 한가운데만이 기이한 생명력으로 꿈틀거리고 있었다. 그곳에는 지난 겨울 소윤이 피 묻은 손으로 심었던 그 정체불명의 씨앗이 자라나고 있었다. 그 식물은 실로 기괴한 모습을 하고 있었다. 가뭄에 바싹 마른 주변의 잡초들과는 달리 녀석은 검푸른 빛이 감도는 두꺼운 잎사귀를 번들거리는 기름기까지 머금은 채 사방으로 뻗어나가고 있었다. 줄기는 마치 클리를 튼 뱀처럼 굵고 단단했으며 인맥을 따라 붉은 선이 선명하게 그어져 있어 밤에 보면 마치 혈관 속에서 피가 흐르는 것처럼 보일 지경이었다. 마을 사람들은 우물가에 모여 수군거렸다. 전연이 요물을 키우는 게야. 그러지 않고서야 이 가뭄에 저런 흉측한 풀이 혼자만 잘 자랄 리가 있나. 재수옴 붙은 년이라더니 기어이 마을에 재앙을 불러들이는구나. 저 풀이 땅의 기운을 다 빨아먹어서 비가 안 오는 게야. 사람들의 수군거림은 날이 갈수록 커져갔고 급기야 돌멩이가 소윤의 담장 너머로 날아들기도 했다. 하지만 소윤에게는 그들의 비난 따위는 들리지 않았다. 그녀에게 이 식물은 유일한 희망이자 친구였고 어쩌면 돌아가신 부모님이 보내준 수호신일지도 모른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소윤은 자신이 마실 물을 아껴 식물에게 주었다. 목이 타들어가 침조차 나오지 않는 상황에서도 그녀는 표주박에 물을 담아 조심스럽게 식물의 뿌리 부근에 부어주었다. 많이 목마르지 조금만 참아. 내가 어떻게든 물을 구해올 테니까. 소윤이 잎사귀를 어루만지며 속삭이면 신기하게도 식물은 잎을 부르르 떨며 화답하는 듯했다. 어느 날 밤에는 소윤이 깜빡 잠이 들었을 때 식물의 줄기가 슬며시 다가와 추위에 떠는 그녀의 어깨를 감싸주는 듯한 느낌을 받기도 했다. 그것이 꿈인지 생시인지 알 수 없었으나 소윤은 그 서늘하고도 묵직한 감촉에서 묘한 위안을 얻었다. 그러던 어느 날 마을을 쥐락펴락하는 악독한 지주 최부자가 하인들을 대동하고 소윤의 집을 들이닥쳤다. 최부자는 가뭄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기름기가 흐르는 비대한 몸집을 거만하게 흔들며 마당으로 들어섰다. 그의 눈은 탐욕과 심술로 가득 차 있었고 손에는 굵은 회초리가 들려 있었다. 네, 2년 빚을 갚으라 했더니 밭은 놀리고 웬 흉물스러운 잡초만 키우고 있느냐. 최 부자가 고함을 치자 소윤은 밭을 매다 말고 황급히 달려와 납작 엎드렸다. 날이 한 번만 봐주십시오. 가뭄이 너무 심해 농사를 지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 식물만 잘 자라면 반드시 은혜를 갚겠습니다. 소윤의 애원에도
최 부자는 코웃음을 쳤다. 은혜의 흥 웃기는 소리. 내 눈에는 이 시커먼 풀떼기가 마귀의 자식처럼 보이는구나. 여봐라. 당장 저 흉물을 뽑아버리고 밭을 갈아엎어라. 최 부자의 호령이 떨어지자 건장한 하인 2명이 쇠스랑을 들고 식물을 향해 다가갔다. 소유는 앞뒤 잴 것 없이 식물 앞을 가로막고 섰다.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차라리 저를 치십시오. 이 아이는 제 목숨입니다. 그녀의 눈에서는 불길이 일렁였다. 그동안 억눌러왔던 서름과 분노가 한꺼번에 폭발한 것이었다. 하인들이 멈칫하자 최 부자가 얼굴을 붉히며 직접 회초리를 휘둘렀다. 짝! 하는 소리와 함께 소윤의 볼에 붉은 생채기가 났지만 그녀는 꿈쩍도 하지 않고 식물을 등 뒤로 감쌌다. 내년이 정령 죽고 싶은 게로구나. 최 부자가 다시 매를 들려는 찰나 기이한 일이 벌어졌다. 소윤의 등 뒤에 있던 식물의 줄기가 순식간에 꿈틀거리더니 날카로운 가시를 세우며 쿡쿡거리는 소리를 내는 것이 아닌가. 마치 주인을 지키려는 맹수처럼 위협적인 기세였다. 최 부자와 하인들은 기겁을 하며 뒷걸음질 쳤다. 바람 한 점 없는 날씨에 식물이 스스로 움직이다니 보고도 믿을 수 없는 광경이었다. 최 부자는 등골이 오싹해짐을 느꼈으나 체면 때문에 헛기침을 하며 짐짓 큰 소리를 쳤다. 이런 요망한 것. 내 오늘은 바빠서 그냥 간다만 다음 보름까지 빚을 다 갚지 못하면 저 흉물은 물론이고 이 집과 내년까지 내다 팔아버릴 테니 그리 알아라. 최 부자는 도망치듯 대문을 빠져나갔고 하인들도 허둥지둥 그 뒤를 따랐다. 폭풍이 지나간 마당에 홀로 남은 소유는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고 말았다. 욱신거리는 뺨의 통증보다 방금 전 식물이 보여준 기이한 움직임에 심장이 쿵쿵거렸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식물의 줄기를 쓰다듬었다. 가시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다시 매끄러운 줄기만이 그녀의 손길을 받아들이고 있었다. 그날 이후로 소윤에 대한 마을 사람들의 멸시는 두려움으로 바뀌었다. 마녀가 요괴를 키운다는 소문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퍼져나갔고 아이들조차 소윤의 집 근처에는 얼씬도 하지 않게 되었다. 소윤은 철저히 고립되었다. 말을 걸어주는 이 하나 없는 정막 속에서 그녀는 오로지 식물과 대화하며 하루하루를 버텼다. 가뭄은 더욱 심해져 우물 바닥이 드러날 지경이었지만 소윤의 식물은 날이 갈수록 더욱 무성하게 자라나 이제는 초가 지붕을 덮을 정도로 거대해졌다. 잎사귀 그늘 아래 앉아 있으면 한낮의 뜨거운 태양도 피할 수 있었고 신기하게도 그 주변에는 파리나 모기 같은 해충도 접근하지 않았다. 소윤은 굶주림에 지쳐 쓰러져 있다가도 식물의 잎사귀에서 떨어지는 맑은 이슬을 받아먹으며 기력을 차리곤 했다. 그것은 단순한 물이 아니라 생명의 정수와도 같은 달콤하고 시원한 액체였다. 소윤은 밤마다 식물 옆에 누워 하늘의 별을 바라보았다. 너는 대체 어디서 온 거니? 그 할아버지는 누구셨을까? 허공에 던진 질문에 대답해줄 사람은 아무도 없었지만 바람에 스치며 사락거리는 잎사귀 소리가 마치 자장가처럼 그녀를 위로했다. 식물은 점점 더 기이한 형태로 변모해갔다. 줄기 곳곳에 주먹만한 몽우리들이 맺히기 시작했는데 그것들은 일반적인 꽃봉오리와 달리 검붉은 색을 띠고 있었고 마치 심장이 뛰는 것처럼 규칙적으로 펄떡거리고 있었다. 소유는 그 몽우리들을 보며 알 수 없는 불안감과 기대감을 동시에 느꼈다. 이것들이 터지면 무엇이 나올까? 아름다운 꽃일까 아니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재앙일까? 하지만 그녀는 어떤 결과가 나오든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었다. 이미 이 식물과 그녀는 운명을 함께하는 공동체가 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최 부자가 통보한 보름날이 하루하루 다가오고 있었다. 소유는 밭에 나가 잡초라도 뜯어먹으려 했으나 땅은 이미 죽어버려 먹을 수 있는 것이라곤 아무것도 없었다. 집에 남은 쌀독은 바닥을 보인 지 오래였고 팔 수 있는 가재도구라고는 깨진 항아리와 낡은 이불 몇 채뿐이었다. 절망적인 상황이었지만 소유는 포기하지 않고 매일 새벽 정화수를 떠놓고 식물 앞에서 기도를 올렸다. 비나이다 비나이다. 부디 이 시련을 이겨낼 힘을 주소서. 저 악독한 최 부자의 소나귀에서 벗어나게 해주소서. 그녀의 간절한 기도가 하늘에 닿은 것일까? 아니면 식물의 영험함 때문일까? 약속한 날짜를 사흘 앞둔 밤, 기이한 현상이 일어났다. 달빛을 받은 식물의 몽우리들이 일제히 부풀어 오르기 시작한 것이다. 그 광경은 실로 장관이면서도 공포스러웠다. 검은 줄기 사이사이에 매달린 수십 개의 몽우리들이 달빛을 머금고
팽팽하게 당겨지더니 껍질이 조금씩 갈라지며 그 안에서 칠흑 같은 어둠보다 더 짙은 색의 열매가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그것은 호박도 아니고 박도 아닌 세상, 어디에서도 본 적 없는 기묘한 형상의 열매였다. 겉표면은 흑요석처럼 매끄럽고 단단해 보였으나 은은하게 보랏빛 광채가 흘러나와 보는 이의 시선을 빨아들이는 마력이 있었다. 소유는 홀린 듯 그중 가장 크고 탐스러운 열매에 손을 뻗었다. 손끝에 닿는 차가운 감촉에 전율이 일었다. 그 순간 머릿속에서 기다려라는 낮고 굵은 목소리가 울리는 듯했다. 소유는 화들짝 놀라 주위를 둘러보았지만 아무도 없었다. 바람 소리였을까? 아니면 이 식물의 목소리였을까? 다음 날 아침, 마을은 발칵 뒤집혔다. 소윤의 집 지붕을 덮은 거대한 식물에 주렁주렁 매달린 검은 박들을 구경하기 위해 사람들이 구름처럼 몰려들었다. 저게 뭐야? 세상에 저렇게 새카만 박은 처음 보네. 불길하다 불길해. 저주받은 열매가 틀림없어. 사람들은 두려움에 떨면서도 호기심을 이기지 못해 웅성거렸다. 소식을 들은 최부자도 득달같이 달려왔다. 가마에서 내린 최부자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입을 떡 벌리고 검은 박들을 올려다보았다. 그의 눈동자가 탐욕으로 번들거렸다. 허! 이것 봐라, 흉물인 줄 알았더니 제법 돈이 될 법하게 생겼구나. 그는 직감적으로 느꼈다. 저 기이한 박들이 평범한 물건이 아님을, 그리고 그것이 돈이 되든 약이 되든 자신의 손아귀에 넣어야 직성이 풀릴 것임을. 최부자는 침을 꿀꺽 삼키며 소윤을 노려보았다. 이년아, 빚 대신 저 박들을 몽땅 내놓아라. 그러면 내 특별히 이 집만은 남겨주마. 최부자의 제안은 뻔뻔하기 그지없었다. 소윤은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다. 안 됩니다. 아직 익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제 목숨과 바꾼 것입니다. 소윤의 거절에 최부자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졌다. 네가 정녕 쓴맛을 봐야 정신을 차리겠구나. 사흘 뒤 약속한 날에 빚을 갚지 못하면 저 박들은 모두 내 것이다. 그때는 사정해도 소용없으니 그리 알아라. 최부자는 으름장을 놓고 돌아갔지만 소윤은 알고 있었다. 그가 사흘을 기다리지 못하고 밤에 몰래 사람을 보낼 위인이라는 것을. 소윤은 낫을 찾아들고 식물 옆에 자리를 잡았다. 잠을 잘 수는 없었다. 이 검은 박들이 자신의 운명을, 아니 이 마을의 운명을 바꿀 열쇠라는 것을 본능적으로 느끼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날 밤 달빛조차 구름에 가려 칠흑같이 어두운 밤이었다. 소윤은 졸린 눈을 비비며 밭을 지키고 있었는데 담장 너머에서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그림자 두 개가 은밀하게 담을 넘고 있었다. 최부자가 보낸 도둑들이었다. 소윤은 심장이 ματ을 듯 놀랐지만 비명을 지르는 대신 숨을 죽이고 낫을 꽉 쥐었다. 도둑들이 가장 큰 박을 따려고 손을 뻗는 순간 소윤은 어둠 속에서 뛰쳐나갔다. 누구냐? 그녀의 고함 소리에 도둑들은 화들짝 놀랐지만 곧바로 비열한 웃음을 흘리며 품에서 단도를 꺼내 들었다. 계집년 혼자서 어쩌려고 얌전히 박이나 내놓으면 목숨은 살려주마. 칼날이 번뜩이는 절체절명의 위기. 소윤은 물러서지 않고 박을 등진 채 그들을 노려보았다. 바로 그때 구름 사이로 보름달이 모습을 드러내며 검은 박을 비추었다. 그러자 박의 표면에서 눈부신 보라색 섬광이 번쩍이더니 도둑들의 눈을 멀게 할 만큼 강렬한 빛을 뿜어내기 시작했다. 자정의 정막을 깨고 터져나온 기괴한 자색 광망광멍은 단순한 불빛이 아니었다. 그것은 마치 저승의 문이 열린 듯 서늘하고도 압도적인 기운을 품고 있어 감히 부정한 마음을 품은 자들의 영혼을 꿰뚫어 보는 듯했다. 담장을 넘었던 도둑들은 눈앞에서 벌어지는 비현실적인 광경에 비명조차 지르지 못한 채 굳어버렸다. 그들이 쥐고 있던 단도는 힘없이 바닥으로 떨어져 쨍그랑 소리를 내었고 두 사람의 동공은 공포로 인해 터질 듯 확장되어 있었다. 소윤이 등지고 있는 그 검은 박은 마치 살아있는 거대한 눈동자처럼 그들을 응시하며 다가오면 뼈도 추리지 못하게 만들겠다는 무언의 경고를 보내고 있었다. 도둑 중 하나가 먼저 정신을 차린 듯 귀신이다. 사람 잡는 마귀가 붙었어. 라고 외마디 비명을 지르며 엉덩방아를 왔더니 네 발 짐승처럼 기어서 도망치기 시작했다. 나머지 한 명 역시 사색이 되어 제 발에 걸려 넘어지면서도 허겁지겁 그 뒤를 따랐다. 그들의 뒷모습은 처량하기 그지없었으나 소유는 그들을 쫓을 생각조차 하지 못하고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 있었다.
도둑들이 사라지자마자 박에서 뿜어져 나오던 강렬한 빛은 거짓말처럼 사그라들었다. 다시 어둠이 내려앉은 마당에는 거친 숨을 몰아쉬는 소윤과 달빛 아래서 검게 번들거리는 박들만이 덩그러니 남았다. 소윤은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으면서도 본능적으로 뒤를 돌아 박을 살폈다. 놀랍게도 방금 전까지 눈을 멀게 할 듯 빛나던 박은 언제 그랬냐는 듯 차갑고 딱딱한 껍질의 감촉만을 전해줄 뿐이었다. 하지만 소윤은 느낄 수 있었다. 이 식물 안에서 맥박처럼 뛰고 있는 뜨거운 생명력을. 그녀는 박을 끌어안고 흐느끼기 시작했다. 고마워. 정말 고마워. 나를 지켜주었구나. 그녀의 눈물이 박의 표면에 떨어지자 박은 미세하게 진동하며 웅웅거리는 소리로 화답했다. 그것은 마치 겁에 질린 아이를 달래주는 어머니의 손길처럼 다정하고 묵직한 울림이었다. 소유는 이 기이한 식물이 단순한 풀포기가 아니라 하늘이 자신에게 보낸 수호신임을 확신하게 되었다. 다음 날 아침, 마을은 또다시 발칵 뒤집혔다. 밤새 소윤의 집을 털러 갔던 최부자의 하인 2명이 마을 어귀의 개천에 처박혀 헛소리를 짓거리고 있는 것이 발견되었기 때문이다. 그들은 옷이 다 찢어지고 온몸에 흙탕물을 뒤집어 쓴 채 허공을 향해 손을 휘저으며 보라색 눈, 거대한 보라색 눈이 나를 쳐다봤어라며 발작을 일으키고 있었다. 마을 사람들은 그들의 미친 꼴을 보며 혀를 찾고 공포는 삽시간에 전염병처럼 번져나갔다. 소윤네 집 밖에는 귀신이 씌었다더군. 쳐다보기만 해도 미쳐버린데 최 부자가 욕심을 부리다 큰 화를 입게 생겼어. 사람들은 소윤의 집 쪽으로는 고개도 돌리지 않으려 했고 그 근처를 지나갈 때면 부적을 쥐고 걸음하나 살려라 달아나기 바빴다. 소윤은 철저하게 고립되었지만 오히려 그 덕분에 누구의 방해도 받지 않고 박을 지킬 수 있었다. 소식을 전해 들은 최 부자는 분노로 몸을 떨었다. 자신의 사주를 받은 하인들이 미치광이가 되어 돌아왔다는 것은 자신의 체면이 땅에 떨어진 것이나 다름없었다. 그는 곰방대를 집어던지며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다. 이런 쓸모없는 것들. 귀신은 무슨 얼어. 죽을 귀신. 그 계집년이 요술을 부린 게 분명해. 최 부자는 당장이라도 몽둥이를 들고 쫓아가고 싶었으나 하인들의 흉측한 몰골이 떠올라 선뜻 나서기가 두려웠다. 그는 끓어오르는 화를 사기며 비열한 계략을 꾸미기 시작했다. 힘으로 안 된다면 법과 돈으로 짓밟아 버리겠다는 심산이었다. 그는 관아의 형방을 매수하여 소윤이 요물로 사람을 해치려 했다는 죄목을 뒤집어 씌울 준비를 함과 동시에 내일 정오까지 빚을 갚지 않으면 집문서와 반문서에 도장을 찍게 하겠다는 최후 통첩을 보냈다. 그것은 소윤을 벼랑 끝으로 내모는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다. 약속의 날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그날 오후 소윤의 집 마당에서는 또 다른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다. 하늘을 찌를 듯 무성했던 식물의 줄기와 잎사귀들이 급격하게 시들어가기 시작한 것이다. 푸르르던 잎은 순식간에 누렇게 변해 말라 비틀어졌고 굵었던 줄기는 수분이 빠져나가 쭈글쭈글해졌다. 마치 자신의 모든 생명력과 정기를 쥐어짜내어 열매에게 불어넣는 듯한 처절한 희생이었다. 소윤은 바스라지는 잎사귀를 만지며 안타까움에 발을 동동 굴렀다. 그러지 마. 너까지 죽으면 나는 어떡해. 하지만 식물은 멈추지 않았다. 해가 질 무렵이 되자 그 거대했던 식물은 앙상한 지푸라기처럼 변해버렸고 오직 5개의 거대한 검은 박만이 땅 위에 묵직하게 내려앉았다. 덩굴이 사라진 자리에 남은 박들은 마치 바위덩어리처럼 거대하고 육중해 보였다. 소윤은 완전히 말라 죽은 줄기를 어루만지며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다. 지난 몇 달간 유일한 친구이자 가족이 되어주었던 존재가 사라졌다는 상실감은 이루 말할 수 없었다. 그때 툭 하고 줄기 끝에서 작은 쪽지 같은 것이 떨어졌다. 그것은 식물의 마지막 잎사귀였는데 기이하게도 그 표면에는 글씨 같은 무늬가 새겨져 있었다. 소윤이 떨리는 손으로 그것을 주워들고 달빛에 비추어 보니 인내 른날 와 믿음신을 닮은 기묘한 문양이 선명하게 드러났다. 소윤은 전율했다. 이것은 식물이 남긴 유언이자 내일 닥쳐올 시련을 이겨낼 해법이었다. 그녀는 눈물을 닦고 결연한 표정으로 일어섰다. 그래, 네가 목숨 바쳐 남긴 이 열매들을 헛되이 하지 않을게. 끝까지 지켜낼게. 밤이 깊어지자 소윤은 가장 큰 박 옆에 자리를 잡고 앉았다. 박은 성인 남자가 팔을 벌려 안아도
다 안기지 않을 만큼 거대했고 표면은 강철처럼 차갑고 단단했다. 손으로 두드리면 텅텅 하는 맑은 소리가 났는데 그 소리가 어찌나 깊고 영롱한지 마치 깊은 산속의 종소리를 듣는 듯했다. 소유는 낫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밤새 깨어있기로 작정했다. 내일이면 최 부자가 들이닥칠 것이다. 그들은 빚을 빌미로 이 박들을 빼앗아가려 할 것이고 자신을 노비로 팔아넘기려 할 것이다. 도망칠 곳은 없었다. 유일한 길은 이 박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밝혀내어 승부를 보는 것뿐이었다. 하지만 두려웠다. 만약 이 안에 든 것이 아무 쓸모없는 것이라면, 아니 마을 사람들의 말처럼 재앙이 들어있다면, 불안감이 엄습할 때마다 소유는 품속에 간직했던 처음 노인이 주었던 그 검은 씨앗의 기억을 떠올렸다. 굶주린 자신에게 밥을 나눠준 대가로 받은 씨앗. 그것은 선행 샨싱의 대가였다. 하늘이 무심하지 않다면 선한 마음이 재앙을 부를 리는 없었다. 믿자. 할아버지의 눈빛을 믿고 이 아이의 희생을 믿자. 소윤은 주문을 외우듯 되뇌었다. 새벽녘 깜빡 잠이 든 소윤의 꿈에 그 노인이 다시 나타났다. 노인은 훨씬 더 깨끗하고 환한 옷을 입고 있었는데 빙그레 웃으며 소윤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다. 많이 무섭지? 허나 걱정 말거라. 껍질이 단단할수록 그 안에 든 것은 귀한 법이니 내 눈물과 땀이 헛되지 않았음을 곧 보게 될 것이다. 당당하게 맞서거라. 노인의 따뜻한 손길에 소윤은 깊은 잠에서 깨어났다. 동이 트고 있었다. 멀리서 닭 울음소리가 들려오고 아침 안개가 마을을 감싸고 있었다. 소윤은 자리에서 일어나 옷매무새를 단정히 했다. 다 해진 무명옷이었지만 깨끗하게 털어입고 머리도 곱게 빗어 넘겼다. 그리고 부엌으로 들어가 남은 물 한 바가지로 세수를 했다. 거울 속에 비친 그녀의 얼굴은 뼛쑥했지만 눈빛만은 그 어느 때보다 맑고 강인하게 빛나고 있었다. 더 이상 겁먹고 숨어 지내던 가여운 소녀가 아니었다. 그녀는 마당으로 나가 5개의 박을 차례로 쓰다듬으며 마음속으로 말을 걸었다. 준비됐니? 이제 세상에 너희를 보여줄 시간이야. 박들은 아침 햇살을 받아 묵직한 검은 광택을 뽐내며 침묵으로 대답했다. 마치 폭풍 전의 고요처럼 마당에는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해가 중천에 뜰 무렵 예상대로 요란한 꽹과리 소리와 함께 최 부자의 행렬이 나타났다. 이번에는 하인 몇 명이 아니라 관아의 포졸들까지 대동한 대규모였다. 최 부자는 의기양양하게 가마에서 내려 소윤의 집 대문을 발로 걷어찼다. 개 있느냐? 약속한 시간이 되었다. 빚을 갚지 못하겠거든. 당장 나와서 포승줄을 받아라. 대문이 부서질 듯 흔들리고 험상련 장정들이 마당으로 우르르 밀려 들어왔다. 그들은 마당 한가운데 덩그러니 놓인 거대한 검은 박들을 보고 잠시 멈칫했으나 이내 비웃음을 흘렸다. 하하하, 꼴을 보아하니 요상한 풀은 다 말라 죽었구만. 저 시커먼 돌덩이 같은 건 또 뭐냐? 최 부자가 지팡이로 박을 툭툭 치며 조롱했다. 소유는 돛돌 위에 꼿꼿이 서서 그들을 내려다보았다. 그녀의 태도에는 한 점의 두려움도 없어 보여 오히려 최 부자가 기세에 눌려 헛기침을 할 정도였다. 오셨습니까? 약속대로 빚을 갚아드리지요. 소윤의 차분한 목소리에 장내가 조용해졌다. 최 부자는 코웃음을 쳤다. 내년이 미쳤구나. 쌀 한 톨 없는 주제에 무슨 수로 그 큰 돈을 갚는단 말이냐. 소윤은 천천히 마당으로 내려와 가장 큰 박 앞에 섰다. 그리고 품에서 낫을 꺼내 들었다. 포졸들이 긴장하여 창을 겨누었지만 소윤은 아랑곳하지 않고 최 부자를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다. 이 박 안에 제 전 재산이 들어있습니다. 이것을 갈라 나오는 것으로 빚을 청산하겠습니다. 만약 그 가치가 빚에 미치지 못한다면 제 목숨을 내놓겠습니다. 허나 만약 넘친다면. 소윤은 잠시 말을 멈추고 주위를 둘러보았다. 담장 너머로 구경 나온 마을 사람들의 겁에 질린 눈빛이 보였다. 만약 넘친다면 최 부자 댁 곳간을 열어 굶주린 마을 사람들에게 쌀을 나눠주겠다고 약속하십시오. 그녀의 당돌한 제안에 최 부자는 어이가 없다는 듯 폭소를 터뜨렸다. 푸하하하. 쥐뿔도 없는 년이 배짱 하나는 두둑하구나. 좋다. 내 그따위 내기 받아주지. 어차피 저 안에서 나올 게 썩은 물밖에 더 있겠느냐. 당장 갈라보아라. 최 부자의 허락이 떨어지자 소유는 깊게 심호흡을 했다. 손에 쥔 낫이 묵직하게 느껴졌다. 모든 것이 이 한 번의 낫질에 달려 있었다. 그녀는 하늘을 한번 올려다보고 기합과 함께 낫을 높이 쳐들었다. 하합 낫 끝이
햇빛을 받아 섬광을 뿌리며 거대한 검은 박의 정수리를 향해 내리꽂혔다. 쩍 하는 소리는 생각보다 훨씬 컸다. 마치 마른 벼락이 치는 듯한 파열음이 고막을 찢을 듯 울려 퍼졌고 단단해 보이던 박의 껍질이 좌우로 갈라지기 시작했다. 숨죽여 지켜보던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그 갈라진 틈으로 쏠렸다. 그 틈새에서 새어나오는 것은 썩은 물도 악취도 아니었다. 그것은 눈을 뜰 수 없을 만큼 찬란하고 눈부신 황금빛, 석이뢰치였다. 박이 갈라진 틈 사이로 뿜어져 나온 황금빛 광채는 삽시간에 마당을 넘어 온 마을을 집어삼킬 듯 강렬하게 퍼져나갔으니 그 빛이 어찌나 찬란한지 마치 한낮에 태양이 하나 더 떠오른 듯 눈을 뜰 수가 없었다. 최 부자를 비롯한 탐욕스러운 무리들은 비명을 지르며 뒷걸음질 쳤고 담장 너머에서 숨죽여 지켜보던 마을 사람들은 경이로움에 입을 딱 벌린 채 바닥에 털썩 주저앉고 말았다. 이윽고 빛이 조금씩 사그라들자 박 속에서 쏟아져 나온 것들의 실체가 드러났는데 그것은 실로 꿈에서도 보지 못한 기적의 산물이었다. 주먹만한 순금 덩어리들이 폭포수처럼 쏟아져 나와 돛돌 아래 수북하게 쌓였고 그 사이사이로 영롱한 빛을 내는 진주와 옥구슬 그리고 형형색색의 보석들이 강물처럼 흘러내리고 있었다. 저것이 다 무엇이냐? 최 부자는 눈알이 튀어나올 듯 경악하며 말을 더듬었다. 썩은 물이나 독사가 나올 것이라. 예상했던 그 검은 박 안에는 평생을 모아도 만져보지 못할 엄청난 양의 재물이 들어있었던 것이다. 소유는 자신의 발치에 쌓인 황금산을 내려다보며 멍한 표정을 지었다. 낯을 쥔 손이 부들부들 떨렸다. 굶주림에 지쳐 쓰러져가던 자신에게 그 볼품없는 검은 씨앗 한 톨이 이토록 거대한 보답을 안겨주리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것은 단순한 재물이 아니었다. 지난 겨울 자신의 주먹밥을 양보했던 그 작은 선의 샤니에 대한 하늘의 응답이자 그동안 받아온 모든 멸시와 고통을 씻어주는 위로의 선물이었다. 하늘이시여,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소윤이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며 감사의 기도를 올리는 사이 최 부자의 얼굴은 경악에서 걷잡을 수 없는 탐욕으로 일그러지기 시작했다. 그의 눈에는 이미 소윤도 마을 사람들도 보이지 않았다. 오직 눈앞에서 번쩍이는 저 황금 덩어리들만이 그의 영혼을 송두리째 사로잡고 있었다. 비켜라. 저건 다 내 것이다. 내 땅에서 난 것이니 당연히 내 것이야. 최 부자는 이성을 잃고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마당으로 뛰어들었다. 그는 거추장스러운 도포 자락을 걷어 올리고 마치 굶주린 짐승처럼 황금 더미를 향해 몸을 날렸다. 하인들과 포졸들도 체면이고 뭐고 내팽개치고 주인의 뒤를 따라 아귀 다툼을 벌이며 달려들었다. 손대지 마십시오. 이것은 제 것입니다. 소윤이 다급하게 외치며 막아서려 했으나 눈이 뒤집힌 장정들의 힘을 당해낼 수는 없었다. 최 부자는 소윤을 거칠게 밀쳐버리고 떨리는 양손을 뻗어 가장 크고 빛나는 금덩어리를 덥석 움켜쥐었다. 으하하하, 다 내 것이다. 이제 나는 조선팔도 제1의 부자가 되는 것이다. 그의 광기 어린 웃음소리가 마당을 가득 메웠다. 그러나 그 환희는 찰나에 불과했다. 최 부자의 손이 금덩어리에 닿는 순간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 찬란하게 빛나던 황금이 순식간에 시커먼 연기를 피워 올리더니 물컹하고 악취가 진동하는 오물 덩어리로 변해버린 것이다. 아, 이게 뭐야? 최 부자는 기겁을 하며 손에 쥔 것을 내던졌다. 그것은 금이 아니라 금방 싼 듯 김이 모락모락 나는 솥똥이었다. 당황한 최 부자가 옆에 있는 은괴를 집어들었으나 그것 역시 그의 손에 닿자마자 미끌미끌한 뱀으로 변하여 그의 팔을 감아 올렸다. 으악, 사람 살려. 최 부자가 비명을 지르며 팔을 휘젓자 뱀은 바닥으로 떨어져 돌멩이로 변해버렸다. 뒤따라 달려든 하인들과 포졸들도 마찬가지였다. 그들이 보석을 집으면 썩은 감자로 변했고 비단을 집으면 걸레 조각으로 변해버렸다. 순식간에 마당은 황금밭에서 오물과 잡동사니가 뒹구는 쓰레기장으로 변해버렸고 악취가 진동했다. 이게 무슨 조화냐? 내 년이 요술을 부린 것이냐? 최 부자는 오물이 잔뜩 묻은 손을 부들부들 떨며 소윤에게 삿대질을 했다. 그는 공포와 분노로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라 있었다. 소윤은 바닥에 넘어진 채 그 기이한 광경을 목격하고는 천천히 몸을 일으켰다. 그녀는 직감했다. 이 보물들은 주인을 알아본다는 것을.
탐욕스러운 마음을 가진 자에게는 오물로, 선한 마음을 가진 자에게는 보물로 남는 신비한 물건들이었던 것이다. 소유는 결연한 표정으로 최 부자 앞으로 다가갔다. 그리고 최 부자가 던져버린 똥으로 변해버렸던 덩어리를 향해 손을 뻗었다. 안 돼. 만지지 마라. 독이 올랐을지도 모른다. 담장 너머에서 누군가 소리쳤지만 소유는 주저하지 않았다. 소윤의 하얀 손끝이 그 더러운 오물덩어리에 닿는 순간 다시 한번 기적이 일어났다. 검고 칙칙하던 덩어리에서 맑은 빛이 뿜어져 나오더니 순식간에 다시 눈부신 황금 덩어리로 되돌아온 것이었다. 소윤이 그것을 들어 올리자 황금은 그녀의 손 안에서 따뜻한 온기를 내뿜으며 영롱하게 빛났다. 지켜보던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였다. 그것은 명백한 하늘의 판결이었다. 보셨습니까? 이 재물은 더러운 마음을 가진 자에게는 허락되지 않습니다. 소윤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서리빨 같은 위험이 서려 있었다. 최 부자는 뒷걸음질 쳤다. 자신의 탐욕이 낱낱이 까발려진 수치심과 눈앞의 계집아이에게서 느껴지는 알 수 없는 기운에 압도당한 탓이었다. 그때였다. 마당에 남아있던 나머지 4개의 검은 박들이 웅웅거리는 소리를 내며 스스로 흔들리기 시작했다. 마치 첫 번째 박의 개봉에 호응이라도 하듯 두 번째, 세 번째 박들이 연이어 펑펑 하는 소리와 함께 터져나갔다. 두 번째 박에서는 하얀 쌀알들이 폭설처럼 쏟아져 나와 마당을 가득 채웠다. 그 쌀알들은 윤기가 자르르 흐르고 구수한 냄새를 풍겨보는 이들의 침샘을 자극하고 허기를 느끼게 만들었다. 굶주림에 시달리던 마을 사람들은 그 광경에 환호성을 지르며 대문을 박차고 들어오고 싶은 충동을 느꼈다. 세 번째 박에서는 최고급 비단과 무명천이 오색 찬란한 무지개처럼 뿜어져 나와 허공을 수놓으며 마당에 쌓였다. 네 번째 박이 갈라지자 향긋한 약재 냄새가 진동하며 온갖 귀한 산삼과 녹용, 그리고 병을 낫게 하는 신비한 약초들이 쏟아져 나왔다. 병들고 다친 마을 사람들에게는 그 무엇보다 귀한 선물이었다. 이제 남은 것은 마지막 5번째 박뿐이었다. 그 박은 다른 박들보다 유난히 더 검고 껍질에는 도깨비 얼굴 같은 기괴한 무늬가 새겨져 있었다. 최 부자는 불길한 예감을 느꼈는지 도망쳐, 저건 뭔가 잘못됐어 라고 소리치며 대문 쪽으로 달아나려 했다. 하지만 이미 늦었다. 마지막 박이 천둥 같은 소리와 함께 폭발하듯 터지면서 그 안에서 시커먼 연기와 함께 무시무시한 형상의 존재들이 튀어나왔다. 그들은 도깨비 방망이를 든 거구의 역사 릭시들이었다. 머리에는 뿔이 달려있고 눈은 부리부리하며 입에서는 불을 뿜는 듯한 기세로 나타난 그들은 재물을 지키는 수호신이자 악인을 응징하는 집행관들이었다. 네, 이놈들. 감히 어디라고 함부로 발을 들이느냐. 주인님의 은혜를 원수로 갚고 하늘 무서운 줄 모르고 날뛰는 탐관오리와 그 수하들을 모조리 쫓아내라. 대장으로 보이는 역사가 우렁차게 호령하자. 10수명의 역사들이 일제히 최 부자와 그 일당을 향해 달려들었다. 그들의 방망이가 허공을 가를 때마다 바람을 가르는 소리가 났고 최 부자의 하인들은 혼비백산하여 비명을 지르며 흩어졌다. 아이고, 나 죽네. 살려만 주십시오. 최 부자는 엉금엉금 기어서 도망치려 했으나 역사 중 하나가 그의 뒷덜미를 낚아채 번쩍 들어올렸다. 이 돼지 같은 놈, 네 뱃속에 들어찬 기름기가 백성들의 피와 눈물인 줄도 모르고 오늘 뜨거운 맛을 좀 보거라. 역사가 방망이로 최 부자의 엉덩이를 냅다 후려치자 퍽 하는 소리와 함께 최 부자는 비명도 지르지 못한 채 담장 너머로 붕 날아가 버렸다. 그는 마을 어귀의 똥장군 걸음통 위로 정확하게 처박혔고 똥물을 뒤집어 쓴 채 허우적거리는 꼴불견을 연출했다. 포졸들과 하인들도 역사들에게 흠씬 두들겨 맞고 쫓겨나 꽁무니가 빠지게 도망치느라 신발 한 짝씩을 잃어버린 채 마을 밖으로 사라져버렸다. 악당들이 모두 사라지자 도깨비 역사들은 소윤 앞으로 다가와 정중하게 무릎을 꿇고 절을 올렸다. 주인님, 늦게 나와 송구합니다. 이제 저희의 임무는 끝났으니 부디 이 재물들로 널리 사람을 구하고 복을 누리소서. 그 말을 남기고 그들은 연기처럼 흩어져 사라져버렸다. 마당에는 다시금 평화가 찾아왔고 남은 것은 산더미처럼 쌓인 황금과 쌀, 비단 약재, 그리고 멍하니 서 있는 소윤뿐이었다. 담장 밖에서 지켜보던 마을 사람들은 그제야 조심스럽게 대문 안으로 들어섰다.
그들은 더 이상 소윤을 재수 없는 년이라 부르지 않았다. 그들의 눈에는 경외심과 미안함, 그리고 간절함이 가득 차 있었다. 가장 먼저 다가온 것은 이웃집 칠성네였다. 굶주림에 아이를 잃을 뻔했던 그녀는 소윤의 앞에 엎드려 울음을 터뜨렸다. 소윤아, 아니, 소윤 아가씨, 우리가 잘못했구먼. 자네가 이리 큰 복을 받은 줄도 모르고. 한 사람이 무릎을 꿇자 다른 사람들도 하나둘씩 소윤 앞에 엎드려 지난날의 잘못을 빌었다. 소윤은 그들을 내려다보았다. 마음 한구석에는 그들에 대한 원망이 남아 있었으나 그들의 앙상한 어깨와 굿한 눈동자를 보는 순간 미움보다는 연민이 앞섰다. 자신도 저 배고픔의 고통을 뼈저리게 알기 때문이었다. 소윤은 칠성내의 손을 잡아 일으켰다. 일어나세요. 과거는 흘러갔습니다. 이제 우리 마을에는 배고픔도 추위도 없을 것입니다. 소윤은 쌀더미 쪽으로 걸어갔다. 그리고 두 손 가득 쌀을 퍼서 칠성내의 치마폭에 부어주었다. 가져가세요. 가서 아이들에게 따뜻한 밥을 지어 먹이세요. 그 모습을 본 사람들은 환호성을 질렀다. 소윤은 사람들을 불러 모아 곡식과 옷감을 나누어 주기 시작했다. 그녀의 손길은 거침이 없었고 표정은 봄 햇살처럼 환했다. 황금보다 더 빛나는 것은 나눔을 실천하는 그녀의 마음이었다. 최 부자가 쫓겨나고 탐욕이 사라진 그 자리에 진정한 풍요가 싹트기 시작했다. 소윤은 집 안으로 들어가 부모님의 영정 앞에 향을 피웠다. 아버지 어머니, 보고 계시지요? 드디어 해냈습니다. 이제 아무도 서럽지 않은 세상을 만들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끝은 아니었다. 소윤은 마당에 쌓인 엄청난 양의 황금을 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다. 단순히 쌀을 나누어 주는 것만으로는 부족했다. 최 부자 같은 악덕지주가 다시 나타나지 않으리라는 법이 없었고 가뭄이 계속된다면 이 쌀도 언젠가는 바닥날 터였다.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했다. 소윤은 마을 촌장 어른을 불렀다. 촌장님, 이 황금으로 최 부자에게 빼앗겼던 마을 사람들의 땅을 모두 되사겠습니다. 그리고 저수지를 새로 파고 둑을 쌓아 다시는 가뭄에 고통받지 않게 하겠습니다. 그녀의 당찬 계획에 촌장은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고 말고. 자네가 우리 마을의 벼슬아치보다 낫네 그려. 소윤의 집은 이제 마을의 구휼소가 되었다. 소문은 바람을 타고 인근 마을, 아니, 저 멀리 한양까지 퍼져나갔다. 검은 박에서 나온 황금으로 백성을 구하는 처녀의 이야기는 전설이 되어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렸다. 하지만 소윤은 들뜨지 않았다. 그녀는 매일 아침 빈 박껍질을 닦으며 초심을 다잡았다. 그리고 문득 자신에게 씨앗을 주었던 그 노인의 마지막 말이 떠올랐다. 착한 마음이야말로 가장 귀한 씨앗이다. 그 말의 의미를 이제야 온전히 깨달을 수 있었다. 소윤은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구름 한 점 없는 파란 하늘이 그녀를 향해 미소 짓는 듯했다. 이제 마지막 장을 향해 나아갈 시간이었다. 진정한 행복과 평온이 기다리는 그곳으로. 마을 어귀에 세워진 거대한 물레방아가 힘차게 돌아가며 쏟아내는 맑은 물소리가 청아한 옥굿을 구르는 소리처럼 온 골짜기에 울려 퍼졌다. 불과 1년 전만 해도 쩍쩍 갈라져 먼지만 풀썩이던 논바닥은 이제 황금빛 벼 이삭들이 바람에 넘실거리는 풍요의 바다로 변해 있었다. 가을 거지가 한창인 들녘에서는 농부들의 구성진 노랫가락이 흥겹게 흘러나왔고 집집마다 굴뚝에서는 구수한 밥 짓는 냄새가 피어올라 지나가는 나그네의 발길마저 붙잡을 지경이었다. 아이들은 살이 통통하게 올라 홍시처럼 붉은 볼을 하고 뛰어놀았으며 그들의 웃음소리는 예전의 곡소리를 완전히 덮어버렸다. 이 모든 변화의 중심에는 마을 가장 높은 곳. 예전에는 귀신이 나올 듯 허름했으나 이제는 그 어느 대갓집보다 정갈하고 따뜻한 기운이 감도는 소윤의 집이 있었다. 소윤은 대청마루에 앉아 마당 가득 쌓인 외쌀 가마니들을 흐뭇하게 바라보며 지난 겨울에 그 모질었던 추위와 배고픔을 아득한 전생의 일인 양 회상했다. 그녀가 검은 박에서 나온 재물로 가장 먼저 한 일은 자신을 치장하는 비단 옷을 사는 것도 고래등 같은 기와집을 짓는 것도 아니었다. 소윤은 촌장과 상의하여 인근의 유능한 석공과 일꾼들을 모두 불러 모아 마을 뒤편 계곡에 거대한 저수지를 축조했다. 하늘이 내린 재물은 하늘의 뜻대로 써야 마르지 않는 법입니다. 물은 생명의 근원이니 다시는 우리 이웃들이 목이 말라 피눈물을 흘리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그녀의 확고한 뜻에 따라 만들어진 저수지는 가뭄에도 마르지 않는 생명수가 되어
마을의 핏줄을 다시 뛰게 만들었다. 또한 그녀는 최 부자가 억지로 빼앗아 갔던 마을 사람들의 전담 문서를 모두 사들여 본래 주인들에게 조건 없이 돌려주었다. 땅을 되찾은 농부들은 소윤의 집을 향해 매일 아침 큰 절을 올렸고 사람들은 그녀를 소윤 아씨라 부르지 않고 생불선 부처님이라 칭송하며 받들었다. 한편 욕심을 부리다 똥통에 처박히고 빈털터리가 되어 쫓겨난 최 부자의 행방은 한동안 묘연했었다. 그러던 어느 날 찬바람이 불기 시작할 무렵 마을 장터 한 구석의 다리를 저는 늙은 거지가 나타났다. 헝클어진 머리에 때가 꼬질꼬질한 옷을 걸친 그는 누가 보아도 영락없는 거린의 행색이었으나 유심히 들여다보면 그 눈매에 예전의 도끼와 오만함이 찌꺼기처럼 남아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바로 최 부자였다. 그는 자신의 집이었던 이제는 마을 공동 작업장이 된 곳을 멀리서 훔쳐보며 피눈물을 삼키고 있었다. 자신이 그토록 무시하고 짓밟으려 했던 계집아이가 이룩한 이 거대한 번영을 목격하며 그는 뼈저린 후회와 질투 그리고 참을 수 없는 배고픔 사이에서 갈등하고 있었다. 밥 좀 주시오. 최 부자는 자존심을 버리고 지나가는 안악에게 손을 벌렸다. 하지만 안악은 그가 누구인지 알아보지 못하고 혀를 차며 주먹밥 한 덩이를 던져주었다. 젊었을 때 어찌 살았기에 늙어서 이 고생인가. 이거라도 드시고 기운 차리시오. 저 위 소윤 아씨 댁에서 나눠주신 귀한 쌀로 만든 것이오. 소윤의 이름이 나오자 최 부자는 밥을 먹다 말고 목이 메어 컥컥거렸다. 그 주먹밥은 따뜻하고 부드러웠으나 최 부자의 목구멍에는 마치 모래알처럼 까끌까끌하게 넘어갔다. 과거 자신이 소윤에게 했던 모진 짓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배고픈 자의 서름을 이제야 몸소 체험하며 그는 자신이 얼마나 큰 죄를 지었는지 뼛속 깊이 깨달았다. 그는 밥덩이를 쥐고 땅을 치며 오열했다. 그의 울음소리는 바람에 흩어졌으나 그 회한의 눈물은 땅에 스며들어 그가 뱉어냈던 도끼를 조금이나마 씻어내고 있었다. 그날 밤 소윤은 기이한 꿈을 꾸었다. 꿈속에서 그녀는 다시 그 눈보라치던 밤으로 돌아가 있었다. 하지만 춥지는 않았다. 문이 열리고 그 노인이 다시 들어왔는데 이번에는 남루한 거린의 모습이 아니라 눈부신 백색 도포를 입고 하얀 수염을 휘날리는 신선센센의 자태를 하고 있었다. 노인의 뒤에는 오색 구름이 감돌았고 얼굴에는 자애로운 미소가 가득했다. 소윤아, 내 너에게 준 씨앗은 인내와 자비라는 이름의 씨앗이었다. 너는 모진 풍파 속에서도 그 씨앗을 썩히지 않고 잘 키워냈구나. 노인의 목소리는 웅장한 종소리처럼 울려 퍼졌다. 소윤은 꿈속에서 노인에게 넙죽 절을 올렸다. 어르신 덕분에 죽어가던 목숨을 구하고 마을을 살렸습니다. 이 은혜를 어찌 다 갚아야 할지요. 그러자 노인은 껄껄 웃으며 손에 든 지팡이로 땅을 가리켰다. 은혜는 갚는 것이 아니라 흐르게 하는 것이다. 네가 마을 사람들에게 베푼 것처럼 그들이 또 다른 이들에게 베풀게 하라. 그것이 황금보다 더 귀한 영원히 썩지 않는 열매이니라. 노인은 그 말을 남기고 빛과 함께 하늘로 승천했다. 소윤이 잠에서 깨어났을 때 방 안에는 은은한 밭꽃 향기가 감돌고 있었고 창밖에는 여명이 밝아오고 있었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문을 활짝 열었다. 신선한 아침 공기가 배부 깊숙이 들어오며 머리를 맑게 해주었다. 소윤은 마당 한편에 모셔둔 5개의 검은 밭껍질 앞으로 다가갔다. 속의 내용물은 모두 세상을 위해 쓰였지만 그 단단한 껍질만은 버리지 않고 깨끗이 닦아 보관하고 있었다. 이 껍질들은 이제 단순한 식물의 잔해가 아니었다. 그것은 탐욕을 경계하고 선행을 기억하게 하는 마을의 보물이자 기념비였다. 소윤은 껍질을 어루만지며 다짐했다. 이 박들이 썩어 문드러질 때까지, 아니 그 후에도 영원히 초심을 잃지 않겠노라고. 마을 사람들은 이 박껍질을 복박부펴이라 부르며 마을에 어려운 일이 생기거나 다툼이 있을 때마다 이곳에 모여 지혜를 모으고 화해를 청했다. 소윤의 집은 단순한 거처를 넘어 마을의 성소가 된 셈이었다. 세월은 유수와 같이 흘러 10년, 20년이 지났다. 소윤은 어느덧 중년의 여인이 되었고 마을은 인근에서 가장 부유하고 인심 좋은 복촌 후촌으로 이름이 났다. 소윤은 혼인을 하여 어질고 듬직한 남편을 맞이했고 슬하에 토끼 같은 자식들을 두었다. 그녀는 아이들에게 옛날 이야기를 들려줄 때면 항상 그 검은 씨앗 이야기를 빼놓지 않았다. 얘들아,
세상에서 가장 귀한 농사는 흙에 짓는 농사가 아니라 사람의 마음에 짓는 농사란다. 착한 마음 한 토를 심으면 언젠가는 반드시 황금보다 빛나는 행복이 열린단다. 아이들은 어머니의 무릎에 기대어 눈을 반짝이며 그 이야기를 들었고 그들의 가슴 속에도 작은 씨앗 하나씩이 심어졌다. 어느 늦가을 소유는 남편과 함께 마을을 산책하다가 낯익은 장소에 멈춰섰다. 바로 최 부자의 집터였던 곳이었다. 흉가처럼 변해버릴 줄 알았던 그곳은 소윤의 배려로 마을 서당과 구휼소로 바뀌어 있었다. 글 읽는 아이들의 낭낭한 목소리가 담장을 넘어 흘러나왔고 한쪽에서는 의원들이 병자들을 돌보고 있었다. 과거 탐욕과 수탈의 상징이었던 공간이 이제는 배움과 치유의 공간으로 탈바꿈한 것이다. 소유는 그 모습을 보며 깊은 감회에 젖었다. 악곡조차도 선산으로 덮어 안을 때 비로소 진정한 평화가 온다는 것을 그녀는 세월을 통해 증명해 보인 셈이었다. 그때 서당 한 구석에서 빗자루질을 하고 있는 늙은 자벽부가 눈에 띄었다. 허리가 굽고 백발이 성성한 그는 다름 아닌 최 부자였다. 몇 년 전 병들고 죽어가던 그를 소윤이 거두어 이곳에서 일하며 밥이라도 먹게 해준 것이었다. 최 부자는 소윤을 보자마자 빗자루를 놓고 황급히 고개를 숙여 보이지 않을 때까지 허리를 굽혔다. 그의 눈에는 더 이상 돕기도 원망도 없었다. 오직 죄송함과 감사함만이 깃들어 있었다. 소유는 그에게 다가가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말없이 고개를 끄덕여 주었다. 말은 필요 없었다. 그 짧은 눈빛 교환 속에 용서와 화해의 긴 서사가 담겨 있었다. 해질녘 소유는 다시 집으로 돌아와 마루에 앉았다. 붉게 물든 노을이 온 세상을 황금빛으로 물들이고 있었다. 마치 그날 밖에서 쏟아져 나왔던 그 황금 빛깔처럼 세상은 온통 따스하고 찬란했다. 소유는 눈을 감고 바람 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바람결에 돌아가신 부모님의 목소리가 그리고 씨앗을 주었던 노인의 웃음소리가 들리는 듯했다. 참으로 아름다운 날들이구나. 소윤의 입가에 평온한 미소가 번졌다. 뜰 앞에는 지난 봄에 아이들이 심어놓은 이름 모를 들꽃들이 바람에 흔들리며 춤을 추고 있었다. 그 꽃들 사이로 검은 씨앗 하나가 떨어져 흙 속에 묻히고 있었다. 겨울이 오면 눈 속에 묻혀 잠들겠지만 봄이 오면 반드시 다시 싹을 틔울 것이다. 선한 마음이 끊어지지 않고 이어지는 한 이 세상의 기적은 영원히 계속될 것이라는 약속처럼